새어머니가 지금 아버지 팔에 화면 속 새어머니는 한쪽 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기를 들고 의식 없는 아버지의 팔에 천천히 주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서태양의 장남 진우가 발견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 병실 안이 고스란히 녹화된 장면이었죠. 병원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투약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죽음마저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기로 했죠. 모든 것을 빼앗은 그녀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강남의 한 장례식장 3층 특실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인 서태양 회장의 빈소 앞에는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줄을 섰죠. 하지만 정작 유족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네요. 한별이가 건넨 인사에 서진우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두 사람은 같은 아버지를 뒀지만 함께 산 시간은 거의 없었거든요. 진우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한 건 그가 12살 때였으니까요. 장례식장 복도 끝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어요. 서진우 씨?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변호사처럼 보였죠. 저는 율민법률사무소의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요. 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아버지는 평소 그런 걸 만들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내가 죽으면 알아서 나눠 가져라 식의 무심한 분이었죠. 유언장이요? 아버지가? 네, 일주일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내용은 장례식이 끝나고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최한결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명함만 건넨 채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유언장을 쓴 이유가 뭘까요? 사흘 후 장례를 마친 유족들은 을지로의 한법률사무소에 모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의실 테이블에는 진우와 별이 그리고 후처인 박수정 여사가 앉아 있었죠. 박수정 여사는 6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찻잔을 들어 올리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품격이 느껴졌어요. 최한결 변호사가 유언장 봉투를 꺼내 개봉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해졌죠. 고인 서태양 회장의 유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서태양 회장이 보유한 전 재산 약 200억 원을 후처 박수정과 그녀의 아들 한별이에게 전부 상속한다는 것이었죠. 전처 자식인 서진우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변호사님,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쓴 유언장이 맞습니까? 네, 필적 감정과 공증을 모두 거쳤습니다. 박수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우의 눈에는 조롱처럼 보였어요. 진우 씨, 서운하시겠지만 아버님의 뜻이니 받아들이셔야죠.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선 진우는 복도에서 멈춰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따뜻했던 아버지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며칠 후 진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보기로 한 거죠.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했어요.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수 있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었거든요. 소송 준비 과정에서 진우는 아버지 회사의 재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회사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약 5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게 뭐지? 진우는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돈은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국내의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는 박수정 여사였습니다. 진우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누군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아버지 몰래. 이 여자가 아버지를 속였던 거야? 진우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추가 증거 수집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면 현재 대표이사인 한별이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죠. 일주일 후 진우는 회사 앞에서 별이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난 별이는 고급 세단에 올라타려던 참이었어요. 별아, 잠깐만. 진우가 다가가자 별이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 회사 장부 좀 보자. 아버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 있잖아. 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형님은 이제 회사랑 상관없는 사람 아닌가요? 상관없긴. 내 아버지 회사야. 하지만 유산은 저희 어머니께서 받으셨잖아요. 법적으로 형님은 아무 권한도 없어요. 별이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차가 출발했죠. 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진우는 집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밤을 샜습니다. 아버지의 통장 거래 내역, 회사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모든 걸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2주 전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박수정 여사 명의로 증여한 기록이 있었던 거죠. 시세 70억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거의 없던 때였는데 어떻게 부동산 증여가 가능했을까요? 진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큰 범죄의 냄새가 났거든요. 혹시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과 함께 증여 무효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죠.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싸우려는 상대가 얼마나 치밀하고 냉혹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소송이 시작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며 증거를 수집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수정 측 변호인단은 대형 로펌 소속이었고 자금력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랐거든요. 어느 날 진우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이었죠.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어요.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차가운 대답에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간호사였습니다. 혹시 서진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유경이라고 합니다. 서태양 회장님을 마지막까지 돌봤던 간호사예요. 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유경이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여기선 좀.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경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사실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소송하신다는 얘기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 박수정 여사분이 중환자실에 오셨어요. 그런데 면회 시간이 아닌 한밤중이었거든요. 제가 제지하려는데 무슨 서류 봉투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진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도 거의 없어지셨죠. 주치의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더 있어요. 박수정 여사가 나가신 후에 제가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발견한 게 있었거든요. 주사기 하나가 버려져 있었어요. 병원에서 쓰는 게 아닌 외부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주사기라니. 설마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주입한 건 아닐까요? 그 주사기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이상해서 따로 보관해뒀어요. 혹시 몰라서요. 유경이는 가방에서 작은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일회용 주사기가 들어있었죠. 진우는 손이 떨렸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제 손을 잡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우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찾으셨다니. 그동안 냉정했던 아버지의 진심은 따로 있었던 걸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주사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사기 안에는 고농도의 칼륨 용액 흔적이 검출되었어요. 의학적으로 과다 투여 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는 즉각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죠. 이건 단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살인 혐의로 수사해야 합니다. 사건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박수정 여사는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 2세 상속 전쟁, 살인 의혹으로 비화, 고인에게 독극물 주입, 충격적 정황 포착.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진우에게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박수정과 별이에게는 비난이 쇄도했죠. 하지만 박수정 여사는 의연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남편을 끝까지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간호했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겁니다. 그녀의 변호인단도 즉각 반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박수정이 병원을 방문한 날의 CCTV 영상이었죠. 영상에는 그녀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주사기를 들고 있는 장면은 없었어요. 주사기는 간호사가 조작한 증거입니다. 의뢰인은 그날 밤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도 난처해졌습니다.
물증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CCTV에 결정적 장면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진우는 초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박수정이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진우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회장님 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 진실이 있어요.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내부자의 제보라고. 진우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지금은 박수정과 별이가 살고 있는 그곳.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진우는 옛날에 쓰던 후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간 진우는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들키면 불법 침입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서재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책장을 살폈어요. 문자 메시지대로라면 이 어딘가에 금고가 있을 텐데. 한참을 뒤지던 진우는 책장 뒤쪽 벽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벽지 일부가 살짝 들떠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벽지를 걷어내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이거였구나.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4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했어요.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무슨 번호를 썼을까요? 어머니 생일? 아니면 자신의 생일? 여러 번호를 시도했지만 모두 틀렸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처음 설립한 날짜 924, 9월 24일이었죠. 삐삐삐 띠리링. 금고가 열렸습니다. 진우는 숨을 참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USB 하나와 녹음기, 그리고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우에게. 진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 분명했어요. 글씨체가 평소보다 흐릿한 걸 보니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쓴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의심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수정이와 별이를 믿었던 게 내 실수였어. USB에는 그들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가 담겨 있다. 녹음기에는 수정이가 나를 위협하며 재산을 넘기라고 강요하던 음성이 녹음되어 있고, 유언장은 강압에 의해 쓴 것이다. 너에게 차가웠던 건 내가 이 더러운 싸움에 휘말리길 원치 않아서였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오히려 너를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용서해다오. 회사도 재산도 모두 내 거다. 내가 지켜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읽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걸.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다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진우는 USB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재를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창문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별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더니 책상 위를 살폈죠. 이상하네. 분명 뭔가. 별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금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열린 금고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별이가 급히 어머니 박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금고가 열려 있어요. 안에 있던 게 사라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박수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CCTV 확인해. 누가 들어왔는지 찾아. 진우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2층이라 뛰어내리기엔 위험했어요. 결국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서재 문을 박차고 나온 진우와 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 비켜. 진우는 별이를 밀치고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별이가 뒤쫓아왔지만 진우가 더 빨랐어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는 순간 별이가 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형님, 그거 내놔요. 그건 우리 거예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아 대문을 빠져나갔죠. 백미러로 별이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즉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엑셀 파일, PDF 문서, 사진 파일까지 수십 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금액만 해도 총 8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박수정과 별이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두 번째 파일에는 부동산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과 토지가 헐값에 박수정 명의로 넘어간 기록이었어요.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빼돌렸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박수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정신 좀 차리세요. 회사 경영권은 별이한테 넘기기로 약속했잖아요. 서명만 하면 돼요.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정 씨, 이건 아니야. 진우한테도 몫을. 진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애는 당신 신경도 안 쓰잖아요. 우리만 믿으면 돼요. 하지만은 무슨, 서명 안 하시면 병원비 더 이상 안 낼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진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손이 얼얼했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이 인간들이. 다음 날 진우는 변호사를 만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USB, 녹음 파일, 아버지의 편지까지.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 원장 무효 소송은 물론이고 사기와 횡령, 강요죄로도 고소할 수 있어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진우는 검찰에도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단순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와 함께였죠. 검찰은 즉각 박수정과 별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재벌 후처, 전 남편 재산 80억 횡령 의혹, 강압 유 원장 정황 포착, 녹음 파일 공개.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진우에게 쏟아지던 동정은 박수정과 별이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어요. 회사 앞에는 시민단체가 몰려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수정 여사는 집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외출조차 못할 지경이었어요. 별이도 마찬가지였죠. 회사에 출근하면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신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와 박수정이 법정에서 마주 앉았어요. 박수정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도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수정, 고인 서태양과의 관계에서 재산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박수정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의뢰인은 고인의 합법적인 배우자로서 모든 재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았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는 맥락을 왜곡한 것입니다.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부부간의 사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설득이었어요. 진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설득이라뇨? 병원비를 끊겠다고 위협한 게 설득입니까? 법정은 팽팽한 공방으로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어요. 증거가 있으니 이길 수 있다고. 신문이 끝나고 복도로 나온 진우에게 박수정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서진우 씨,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이야기요? 합의하죠.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드릴게요. 소송 취하하세요. 진우는 비웃었습니다. 합의라뇨?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 돈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럼 뭘 원하는데요? 복수? 진우 씨, 당신도 결국 돈이 필요할 거예요. 소송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만 해도 감당 못해요. 전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죠. 진우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박수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서진우. 그날 밤 진우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였어요. 다행히 진우는 집에 없어서 무사했지만 집안은 거의 전소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1층 거실은 완전히 탔죠.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방화로 추정되었어요. 현관 근처에서 석유 냄새가 났거든요. 진우는 폐허가 된 집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고였어요. 소송을 계속하면 더 큰 위험이 닥칠 거라는.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서기로 결심했죠.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의 최후 승부였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진우는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를 찾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CCTV에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인물이 찍혔을 뿐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나날이 지쳐갔습니다. 소송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화재로 잃은 집을 복구할 돈도 없었죠. 회사 주식도 전부 처분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느 날 진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담당자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이요? 제가 연체한 적이 없는데요. 확인해보니 최근 카드 연체 기록이 있으시네요. 3개월 전부터요. 진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카드를 연체한 적이 없었거든요. 담당자가 보여준 화면을 보니 자신이 모르는 카드사에서 연체 기록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쓴 카드가 아닌데요. 그러시면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 경악했어요. 누군가 진우의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았고 수백만 원을 긁어 쓴 뒤 잠적한 거였습니다. 이건 명예 도용이에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그런데 경찰 신고를 하시더라도 신용등급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박수정의 짓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진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유는 기업 기밀 유출이었습니다. 진우가 USB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문제 삼은 거죠. 별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진우 씨는 회사 금고를 불법으로 침입해 기업 기밀을 빼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언론은 또다시 진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불법 침입은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진우의 변호사는 난감해했습니다. 진우 씨, 이건 좀 곤란합니다. 불법 침입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거나. 하지만 영장 발부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박수정 측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죠. 진우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신용도 바닥을 쳤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마저 등을 돌렸어요. 진우야,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좀 나가줄래? 우리 집사람이 부담스러워해서. 알았어. 미안해. 진우는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2평짜리 좁은 방이었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어요. 잠잘 곳이라도 있으니까요.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차라리 포기하고 조용히 사는 게 나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진우 씨시죠? 저는 이채린이라고 합니다. 탐사 전문 기자예요. 기자요? 네, 서태양 회장 사건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진우는 주저했습니다. 언론은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채린 기자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 씨,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박수정과 한별이가 저지른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만나죠. 어디서 뵐까요? 다음 날 진우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이채린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단발머리 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채린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가 지난 2달간 박수정과 한별이를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엇을요? 박수정 여사가 서태양 회장과 재혼하기 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전 남편도 재벌이었는데 그분도 의문의 죽음을 맞았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20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단순 심장마비로 처리됐지만 주변 정황을 보면 석연치 않아요. 그때도 박수정이 유산을 전부 가져갔고요. 이채리는 관련 기사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진우는 숨이 막혔어요. 박수정은 연쇄 범죄자였던 거예요. 이걸 기사화할 수 있나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황만 있어서요. 진우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 취재를 합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 전부 드릴게요. 두 사람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진우는 USB 파일과 녹음 자료를 이채린에게 넘겼어요. 이채린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이채린의 기사가 대형 언론사 일면에 실렸습니다. 박수정, 두 번째 남편 죽음도 의문, 연쇄 유산 편취 의혹.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사건까지 재조명되면서 박수정에 대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검찰도 과거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정은 여전히 버텼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했죠. 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겁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녀의 변호인단도 총력전을 펼쳤어요.
언론 플레이는 물론이고 증인 매수까지 시도했습니다. 진우 측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제시하며 회유한 거죠. 일부는 실제로 돈을 받고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진우는 절망했어요. 돈에 힘 앞에서 진실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불안감을 느꼈어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잃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진다면. 법정에 들어선 진우는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이채린 기자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유경희 간호사도 보였어요.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서태양 유산 상속, 무효 및 재산 횡령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우는 정말 많은 걸 잃었죠. 집도, 돈도, 신용도, 심지어 친구까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겠다는 한 가지 목표만으로 버텨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진우는 이길 수 있을까요? 박수정이 감춘 더 큰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 측 변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피고 박수정은 고인 서태양 회장을 기만하고 강압하여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USB에 담긴 회계 자료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자료가 띄워지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박수정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해당 자료는 불법 침입을 통해 획득한 것입니다.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진위는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진실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고인을 강압했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제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서 박수정 씨로부터 재산 이전을 강요받았습니다. 녹음 파일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 안에 박수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명 안 하시면 병원비 더 이상 안 낼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수정은 태어냈어요. 그녀의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사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당시 고인께서는 의식이 명료하셨고 자발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이라고요? 병원비를 끊겠다고 위협하는 게 자발적입니까? 진우의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양측 변호인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유경희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박수정 씨가 중환자실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사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사기라뇨? 네, 병원에서 쓰는 게 아닌 외부에서 가져온 것 같았어요. 제가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습니다. 박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주사기가 피고 것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분 분석 결과 칼륨 용액이 검출되었습니다. 진우의 변호인이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어요. 칼륨 과다 투여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판사가 박수정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박수정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주사기 같은 건 본 적도 없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겁니다. 조작이라뇨? 네, 유경희 간호사는 서진우 씨와 짜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유경희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진실만 말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에 법정이 다시 정돈되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치열했어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공방 끝에 판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진우는 실망했지만 변호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어요. 진우 씨, 이건 나쁘지 않아요. 판사가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판이 연기된 사이 진우는 이채린 기자와 함께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수정의 과거를 더 파헤치기로 한 거죠. 두 사람은 박수정의 첫 번째 남편이 살았던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당시 가정부로 일했던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박수정 씨요? 아, 그분. 참 무서운 분이었어요. 70대 노인의 말에 진우와 이채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섭다니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약을 드시게 했어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했는데 그거 드시고 나서 회장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거든요. 그 약은 어떻게 됐나요? 다 버려졌어요. 박수정 씨가 회장님 돌아가신 다음 날 집안을 싹 정리하셨죠. 의심스러운 건 다 없애버렸어요. 진우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박수정은 계획적으로 남편들을 제거해 온 거였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혹시 그때 일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글쎄요. 무섭기도 하고. 노인은 주저했습니다. 이채린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님, 진실을 밝혀야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한참을 고민하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증언하죠. 진우와 이채리는 노인의 진술을 녹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검찰은 박수정의 첫 번째 남편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체내에서 비소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독극물이었습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수정, 첫 남편도 독살 의혹, 연쇄살인 가능성. 박수정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을 급습했고 그녀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박수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별이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컸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진우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심리를 열겠다는 통보였어요. 박수정이 구속된 상황에서 유언장 무효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법정에 선 진우는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 진심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고인 서태양의 유언장이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무효로 선언합니다.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거예요. 판결 이후 진우의 삶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태양 회장의 재산은 재분배되었어요. 진우는 법정 상속분인 50%를 받게 되었고 나머지는 박수정과 별이의 몫이었지만 그들은 횡령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죠. 회사 경영권도 진우에게 넘어왔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가 세운 기업의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거예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첫 출근 날 진우는 아버지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만년필, 벽에 걸린 액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아버지. 진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어린 진우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거였죠. 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진우는 아버지 어깨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진우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야 했어요.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직원들을 잘 보살피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첫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진우는 임원들 앞에 섰어요. 저는 서진우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환영했지만 일부는 회의적이었어요. 진우가 경영 경험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대표님, 현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박수정 씨와 한별이 씨가 경영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재무이사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심각했어요. 회사 부채가 급증했고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래처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야 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진우는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머리를 숙였어요. 지난 일로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거래처 사장들도 진우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 대표님,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믿어보겠습니다. 한편 구속된 박수정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모두 거짓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부검 결과, 두 번째 남편인 서태양에게 투여된 의심스러운 주사, 횡령된 재산. 모든 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검찰은 박수정을 살인과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별이도 공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죠. 재판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재벌 연쇄살인 사건, 본격 재판 시작. 박수정, 법정서 결백하다 주장. 검찰 명백한 증거 있어. 진우는 재판 방청석에 앉아 박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도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우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수정은 2010년 첫 번째 남편을 비소로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두 번째 남편 서태양을 칼륨 주사로 살해했습니다.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박수정의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명확한 살인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주사기에서 검출된 칼륨, 첫 번째 남편의 체내, 비소,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까지 재판은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의 무게는 점점 박수정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결정적 순간은 별이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결국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박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별아, 내가 무슨 말을...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요. 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어머니는 서태양 회장님께 몰래 약을 타드렸어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주사를 놓으신 걸 봤습니다. 그만. 박수정이 소리쳤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어머니를 막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별이도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판사는 별이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박수정에게 남은 건 선고뿐이었어요. 며칠 후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진우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정은 2010년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하고 2024년 두 번째 남편 서태양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재산 횡령 및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합니다. 방청석에서 긴장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수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박수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별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우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습니다. 판결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직원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회사 로비에서 낯선 여성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서진우 대표님이시죠? 저는 윤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저는 서태양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진우 씨 어머니예요.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어요. 어머니? 진우야,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네. 윤미라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우도 감정이 복받쳤어요. 원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였으니까요.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미안하다. 내 아버지와 이혼하고 나서 너한테 얼굴 보이기가 부끄러웠어. 하지만 뉴스로 내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없었단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미라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나는 너를 데려가고 싶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갔지. 법적으로 싸워볼 여력도 없었고, 그래도 연락이라도 하시지. 할 수가 없었어. 내 아버지가 접근 금지 명령을 냈거든. 나는 너를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진우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을 떼어놓았던 거예요. 왜일까요? 아버지는 왜 그러신 거예요? 내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봐. 그래서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한 거야. 윤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말해줄 게 있어. 내 아버지가 박수정과 재혼한 건 나를 잊기 위해서였을 거야.
하지만 그 여자는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지.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어렴풋이 짐작했어. 박수정이 내 아버지한테 접근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 너무 계산적이었어. 하지만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지.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진우야,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 어머니가 옆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박수정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증거가 다 나와버렸는데 증인들의 진술을 무효화시키면 돼요.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박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포기하면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 박수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걸. 별이마저 진실을 밝힌 이상 뒤집을 방법은 없었어요. 그날 밤 박수정은 독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과거를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그녀는 부자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젊은 아내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배신감을 느낀 박수정은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남편을 제거하고 재산을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 서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철을 잊지 못했고 박수정은 그저 대체품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들켰습니다. 서진우라는 변수를 예상하지 못한 거죠.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박수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았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한편 진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구상하던 사회공헌 사업이었어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죠.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시던 거잖아요. 제가 대신 이루겠습니다. 진우는 재단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사진을 구성하고 기금을 모으고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10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진우는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장학금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뿌듯했어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단 설립 소식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서진우 대표, 서태양 회장 뜻 이어 장학재단 설립. 아버지의 꿈을 이루겠다. 감동의 사회 환원. 여론은 진우를 칭찬했습니다. 재산 싸움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진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별이와의 관계였어요. 교도소에 수감된 별이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형님, 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별아, 너한테 원망은 없어. 너도 피해자였으니까. 아니에요. 저도 공범이에요. 어머니를 막지 못한 게 제 잘못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그 용기가 없었다면 판결도 달라졌을 거야.
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한테도 형님한테도. 이제 그만 후회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반성하고 나중에 나와서 새 삶을 살아. 감사합니다. 진우는 면회를 마치고 교도소를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편히 쉬세요. 진우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진우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출도 회복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꿈꿨던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학재단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첫 해에 10명으로 시작했던 장학생은 이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의 감사 편지가 매달 사무실로 배달되었죠. 어느 봄날 진우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언덕 위였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던 직원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고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만났어요. 20년 만에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주 만나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아버지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면서요.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수정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별이는 올해 말에 출소한대요.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많이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면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고요. 진우는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 뜻을 잘 이어갈게요. 사랑합니다. 묘소를 나서는 진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진우는 이채린 기자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죠. 진우 씨, 오랜만이에요.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그때 기사가 대상을 받았어요. 진우 씨 덕분이죠. 제가 뭐려? 기자님이 열심히 취재하신 덕분이죠.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채리는 여전히 탐사 보도에 열정을 쏟고 있었고 진우는 회사 경영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진우 씨, 혹시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어요? 계획이요? 글쎄요. 일단은 회사를 더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장학재단도 확대할 생각이고요. 결혼 계획은요? 진우는 웃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생각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이채리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한편 교도소의 박수정은 항소심 패소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무기징역이 확정된 거죠. 변호인이 면회를 왔을 때 박수정은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봤자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박수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끝이네요. 네. 박수정은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후회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한때는 화려하게 살았어. 박수정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해 겨울, 별이가 출소했습니다.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인정받아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출소 당일 진우가 교도소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별이는 깜짝 놀랐어요. 형님? 나왔구나. 수고했어. 진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손을 잡았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저지른 일, 이제 그만 사과해. 앞으로가 중요하지. 네. 진우는 별이를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전세로 얻어놓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새 출발해. 일자리도 알아봐 줄게. 형님, 왜 이렇게까지. 우리 남이야? 아버지 자식들이잖아. 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형님,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잘 살아.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진우는 그렇게 말하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2년 후, 진우의 회사는 업계 탑 5 안에 들 만큼 성장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별이는 작은 카페를 차려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진우와 만나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죠. 윤미라는 진우와 함께 살며 늦은 모자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채우기 위해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어느 날 진우는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모두 내 거다. 내가 지켜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아들아. 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저 행복해요. 정말로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넓은 세상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복수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갈 길뿐이었어요.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자.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긴 여정이었죠. 진우는 모든 걸 잃었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집이 불타고 친구들마저 떠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겠다는 한 가지 목표만으로 버텨냈습니다. 박수정과 별이는 욕심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은 대가는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왔죠. 무기징역이라는 형벌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선과 악의 대결만은 아니었어요. 진우가 보여준 건 용서와 화해의 힘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별이를 용서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와준 모습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어떤 선택은 나락으로 떨어뜨리죠. 박수정은 욕심을 선택했고 진우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달랐는지 우리는 봤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걷는 것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게 결국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이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 진우처럼 용기 있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비록 험하더라도 결국 빛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